남편이 잠자고 있어서 남편 지문을 이용해서 핸드폰을 잠금 장치를 풀고 거기에 있는 카카오톡을 막 찍어갖고 갖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불법일까요? 불법이지 않을까요? 부정행위라고 하는 게 이제 다른 배우자에게 굉장히 나쁜 행동이잖아요, 사실 따지고 봤을 때. 근데 부정행위라는 걸 또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아요 이런 걸로만 되지는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초 상담을 진행할 때 내 남편이나 아니면 내 아내가 바람을 피는 걸로 의심이 된다 이런 상담이 들어오면 먼저 가지고 있는 증거를 한번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절반에 가까운 한 3분의 1을 넘어서는 수준에 계시는 이 분들이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심증만 있어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흥신소를 쓰든 추적을 하든 해서 증거를 가지고 올게요,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스템이 다른 사무실은 달라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익명으로 카카오톡방을 만들어 드리고요, 거기로 보내드리는 거는 비밀 보장이 되다 보니까 그냥 받아보고 이게 가능할 것 같다,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걸 저희가 판단해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를 왜 거치냐면, 뭐 흥신소 탐정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런 게 불법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기도 하고, 내가 아내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어요. 우리 남편 바람핀 현장을 잡아주세요. 그래서 한 3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받고서 일 안 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남편한테 가는 거죠. 야, 당신이 아내가 이렇게 의뢰했는데 500만 원 주면 우리가 증거를 지어주게, 이런 사람들, 이런 사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흥신소 가셔서 맡긴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들도 많고, 이 추가금을 요구하는 사건들도 되게 많다고 해요. 좀 정도를 넘으시는 분들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특히 이게 흥신소에 의뢰하면은 뭐 포털 사이트도 해킹을 해준다고 해요. 그럼 다 불법이죠. 얼마 전에 이슈가 됐었던 그 살인사건이었었죠. 피해자 주소 찾아가서 살인사건 났었던 거 뉴스 통해서 보셨잖아요. 결국 흥신소 업자들 징역형 선고됐습니다. 가지고 계신 증거들로 먼저 상담 받아보시고요,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한 요 정도만 있으면 돼요, 아니면 이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먼저 받아보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의뢰인분들 중에 이렇게 해서 갖고 오신단 말이에요. 남편이 잠자고 있어서 남편 지문을 이용해서 핸드폰을 잠금 장치를 풀고 거기에 있는 카카오톡을 막 찍어갖고 갖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불법일까요? 불법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이게 혹시 우리가 형사재판을 하는 중이라고 하면 불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혼소송이나 우리가 단순히 상간자 소송, 이런 민사소송, 큰 영역에서 민사소송 영역에서는 불법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아요. 조금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 일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증거의 어떠한 가치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둘째는 그 직장에 쫓아가서 머리끄댕이를 이렇게 붙잡는다거나 아니면 소문을 낸다거나 인터넷에 올린다거나 이런 건데, 저는 역시 이런 것들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일단은 내가 이 영상 같은 거를 내지는 SNS에 올리게 되면, 이 사람이 개인정보 이런 거 올리게 되면 역시 나 또한 또 처벌받는 일이 생기잖아요. 물론 나는 그래도 괜찮아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돌아왔을 때 통쾌하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세 번째는, 자, 이 판결문을 올리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파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인정되냐 인정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해요. 전파 가능성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가족,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런 사이에서는 소문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에는 우리가 법적으로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친구한테 알리면 친구는 전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위자료 금액은 도대체 얼마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셔서 한 1,5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이 사이가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계시는데, 제가 소송해보면은 지역 법원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대전은 1,500만 원 정도, 특히 이제 정말 악질적이야 이러면 한 2,000만 원, 타 지역에서는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해봐도 3,000만 원 이상 나오는 데들도 많고, 이 위자료 액수라고 하는 게 단순히 부정행위 한 가지만 놓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각 당사자들의 어떤 경제적인 수준, 부정행위 횟수, 그리고 특히 법원에서 주의 깊게 보는 거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뭐 내가 네 남편 또 만날 거야 막 이렇게 하면 당연히 위자료 금액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위자료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예전에 내가 위자료 받았는데 또 만나요 우리 남편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이거는 저번에 판결 받으신 날 있잖아요, 그 날 이후에 또 만났어요. 그러면은
저번 재판이 선고된 날 이후에 만났다라는 증거만 가지고 소송하시면은 또 위자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 무한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진짜 이제 고민해 보셔야죠. 과연 이게 내가 혼인관계 유지할 것인지 이혼을 할 것인지 이거를 저는 고민해 보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이렇게 여러 번 하시는 분들은 조금 뭐 이제 아이들이나 어떤 가정을 좀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이혼보다는 이렇게 이제 소송으로만 좀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서 좀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위자료 금액은 계속 인정돼요. 인정되니까 궁금하시면은 빨리빨리 상담 받아보시는 게 핵심입니다. 자,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